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자역학 집중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양자역학을 2분 분량으로 짧게 요약한 버전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양자역학을 구체적으로 좀 다양한 양자역학 기술부터 해가지고 좀 긴 분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양자역학 또는 양자 이론 또는 양자 물리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나온 어떤 현상들 또는 기술들, 뭐 예를 들면은 양자 얽힘이 있을 거고, 양자 터널링이 있을 거고, 양자 도약이 있을 거고, 양자 컴퓨터가 있을 거고, 양자 암호 통신이 있을 거고, 양자 텔레포테이션,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살짝 다뤘는데 근데 이거는 현재 기술은 아니고 그냥 가능성의 어떤 그리고 양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정도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양자역학,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이 양자는 사전적으로는 이제 양자라는 게 어떤 입자에 대한 질량이 있는 입자,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질량이 있는 입자, 그 최소한의 질량? 약간 이런 이제 사전적 의미는 갖고 있는데, 실제로 양자역학에서의 의미는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불확정성 원리를 다루는 게 바로 양자역학이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한 게 리처드 파인만이죠. 그런데 이게 리처드 파인만이 이렇게 말했는데, 최근에는 현대과학에서는 모든 물질은 쿼크와 렙톤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죠. 왜냐하면은 이 렙톤에는, 그 렙톤 입자에는 중성미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 중성미자가 바로 원자 안에 있다고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중성미자가 생기는 그 원리가,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 있는데 이 원자핵이 붕괴될 때 나오는 게 바로 이 중성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성미자가 원자핵에서 나오긴 하지만 원자핵 안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원자핵이 붕괴될 때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자핵에서 중성미자를 찾아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성미자 때문에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현대과학에서는 모든 물질은 쿼크와 렙톤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쿼크는 원자 안에 있는 거고, 렙톤 안에 이제 중성미자가 있는데, 이 중성미자는 원자 핵이 붕괴될 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쿼크를 보면은, 쿼크는 원자 핵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자세하게 하면은, 원자 핵 안에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는데, 이 중성자하고 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원자 핵을 도는 게 바로 전자예요. 그러니까 원자 핵은 최종적으로 쿼크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원자 핵을 도는 거는 유일하게 전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 핵은 쪼갤 수 있고, 중성자하고 양성자도 쪼갤 수 있고, 그래서 쿼크까지 나오는데, 전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예요. 네. 전자의 질량이나 크기는 매우 작다. 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원자를 다루지만 이 원자 안에 있는 원자 핵을 도는 이 전자를 다루는 것이 바로 양자역학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 중성자나 양성자, 쿼크 이것들이 이제 원자 핵으로 그러니까 원자 핵이 되는 건데, 이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전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것들로 이루어진 원자 핵을 도는데, 이 돌 때 전자가 이제 양자 도약을 해요. 그러니까 전자가 도는 궤도가 있고, 그 궤도가 궤도를 움직일 때 이 불연속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토샵을 킬까요? 이게 원자예요. 이게 원자면은 이제 원자 안에 이렇게 원자 핵이 있어요. 이게 원자 핵이고, 요 놈이 전자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전자가 이렇게 원자 핵을 도는데, 이 전자가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근데 여기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죠.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전자의 이 개수도 뭐 이렇게 있단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들이 도는데, 이 궤도 하나에는 두 개의 전자들이 요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궤도 안에는 두 개의 전자만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 안 좋죠 오늘은. 그 전자에는 이 스핀이라는 게 있는데, 업스핀하고 다운스핀이 있어요. 잠시만요. 물 좀 갖고 올게요. 그래서 이 전자에는 업스핀, 다운스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스핀을 갖고 있는 전자 두 개가 하나의 궤도 안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궤도가 요렇게 있으면은 이 궤도를 움직일 때 전자기파가 이제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자가 돌면서 궤도 이동을 하는데 이 궤도 이동을 부드럽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점프하듯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양자 도약, 퀀텀 점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자가 도약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그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우리는 관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자의 속도를 알면 위치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위치가 애매해지고, 위치를 알면 속도가 애매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불연속적인 전자 도약을 가지고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걸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했겠죠. 하지만 이 자체가 자연의 본질이라는 얘기죠. 불연속적인 전자의 퀀텀 점프, 양자 도약 현상이 그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탐구하는 게 바로 양자 역학이고, 이 불연속적인 값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관측을 하는 순간에 이미 전자는 여기에 없어요.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좀 꼬였는데? 아무튼 요렇게 전자 궤도가 있으면은 이제 요 주변에 전자 구름이 형성되거든요. 이 전자 구름 안에서 궤도가 형성이 되고 그 궤도를 전자가 도약을 한다. 예. 그래서 이 양자역학은 바로 이 전자의 운동 현상을 가지고 파악하는 그 현상을 이제 양자역학적인 현상이라고 하죠. 양자역학적인 현상. 그러니까 즉 불연속적인 값에서 나오는 불확정성의 원리. 여기서 바로 확률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확률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결정론이 있고 비결정론이 있고, 만약에 결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 즉 시인의 의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결정론이라는 거는. 그리고 비결정론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따라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보통 나눴었는데 양자역학이 나오고 나서 확률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체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확률이다.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책을 보다가 괜찮은 그 단어를 봤어요. 확률, 그것은 인간의 무지가 아니라 자연의 본성이었다. 약간 조금 다른데 요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모든 게 이게 확률적으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 닐스 보어한테 얘기를 했죠. 아인슈타인이. 근데 닐스 보어가 신이 뭘 하던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말아라. 네, 이 닐스 보어하고 닐스 보어 제자가 바로 하이젠베르크거든요. 이제 코펜하겐 학파인데, 이때 바로 이제 양자역학이 태동하기 시작하던 그런 시대였죠. 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 이제 그 시공간 가지고만 어떤 중력이나 요런 거 가지고만 이제 세상을 풀려고 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하학적인 것으로 세상을 이제 풀려고 했는데, 새로운 이제 새로운 과학자들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요 코펜하겐 학파나 또 이제 뭐 슈레딩거나 그런 이제 과학자들이 나오면서부터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이제 미시 세계를 연구하는 그런 이제 학문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모든 게 확률적으로 일어나니까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할 리가 없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세상은 확률적으로 돌아간다. 그게 이제 바로 양자역학, 이 전자의 불연속적인 움직임에서 나오는 불확정성의 원리. 네. 사실은 그 전자뿐만이 아니라 더 작은 미시 세계를 보더라도 아주 작은 최소한의 값이 있을 거예요. 아주 작은 최소한의 값이라는 거는 이 픽셀 단위의 어떤 점 단위. 이 디지털 세상으로 바라보면은 모든 게 다 이제 픽셀 단위로, 점 단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이것들이 점점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현상들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주 작은 최소한의 값들이라는 얘기는 불연속적인 그런 값들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것들이 미시세계는 모든 게 다 불연속적인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서 거시계로 나타났을 때는 거시계에서는 연속성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로 불연속적인 값들이 연속성 있게 보여진다. 그게 바로 거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동영상을 보잖아요. 근데 동영상이라는 거는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이죠. 수많은 프레임들이 합쳐지면은 아주 빨리 재생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40프레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그 부담 없이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프레임이 이제 40프레임 이상이 되면은 인간이 볼 때는 불연속성을 인식을 못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이 그 기준이 되는 게 40프레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상으로 만들면은 아주 부드럽게 영상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네. 실제로는 사진도 마찬가지로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픽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픽셀이 모여서 사진이 되고, 사진을 빠르게 돌렸더니 움직이더라. 영상처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들이 불연속적인 값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거시세계에서 인간이 인식할 때는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 네. 인지 능력의 한계로 연속성 있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자역학은 미시세계를 이제 탐구하는 그런 학문인데, 이런 것들이 다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그래서 양자역학이 뭔지를 이렇게 다뤄봤고, 양자 얽힘이라는 기술이 있으니까 양자역학 조금만 더 할까요? 양자역학. 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다루는,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이라는 거는 양자의 성질. 그러니까 양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어딨어? 그러니까 양자의 성질 하면은 원자 안에, 그러니까 원자보다 작은 입자를 다루는, 네, 그런 어떤 세계라고 보면 되죠. 양자의 성질은 이제 확률적이고 불연속적이고 불확정성, 네, 약간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얘기할 때는 관측, 확률, 불확정성,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관측 얘기를 안 했네요. 관측. 예. 그러니까 그쵸. 중첩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네요. 중첩성. 네. 이중슬릿 얘기도 해야 되고, 이중슬릿은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네. 입자와 파동을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광자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다가, 그러니까 빛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빛이 입자이기도 하면서 파동이기도 했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물질들이 입자이면서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더라. 중첩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첩되어 있다는 얘기는 동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는데, 동전을 위로 딱 던져가지고 떨어지잖아요. 떨어졌을 때 결정되어진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관측을 하기 전까지는 앞면과 뒷면의 이중성을,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지만 관측을 하면 하나로 결정되어진다. 그 하나라는 거는 입자로 결정되어진다. 그러니까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딱 관측을 시작하면 입자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바꿔 얘기하면은 모든 게 다 파동,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딱 어떤 걸 관측을 하면 그게 입자가 되어서 현상으로 보여지는 거죠. 네,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태까지 영상에서도 많은 똑같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현상계, 현상이 일어나는 세계, 이 현상계에서는, 이 현상계는 모든 게 다 상대적으로 돌아가지, 절대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네. 그래서 현상계는 모든 게 다 허상이란 얘기죠. 사실은 허상인데, 그 얘기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다. 상호작용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양자역학적으로 풀면은 모든 거는 다 파동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가 우리가 어떤 걸 관측을 하는 순간에
입자로 순식간에 변해버린다. 변해버린다. 네. 그러니까 입자로 변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측을 하는 순간에 입자로 순식간에 변하고 그것들이 물질을 이루니까 눈앞에 뭐 텔레비가 보이고 집이 보이고 뭐 컴퓨터가 보이고 무슨 달이 보이고 해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순식간에 변해버린다는 얘기죠. 네. 이걸 풀면은 무엇이 결정되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어요. 저기 떠있는 저 달은 내가 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닐스 보어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의미심장한 그런 얘긴데, 달은 떠있는데 보지 않는다고 물론 눈을 계속 감으면 죽을 때까지 달을 쳐다보지 않는다면은 아인슈타인한테는 절대 달이 안 보일 거예요. 자기가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보지 않다가 안 떠 있다고 생각해 한다고 해서 다시 하늘을 쳐다보면은 달이 사라져 있을까요? 계속 떠 있죠. 왜냐하면 무의식에는 달은 계속 있는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이 무의식은 아직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무의식으로 풀기에는 이 과학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무의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안 하겠지만은 네, 아무튼 이런 현상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관측, 확률, 불확정성 이 세 가지가 양자역학의 핵심이란 얘기죠. 이 세 가지로 세상이 결정되고 세상이 보여지고 세상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네. 이 양자역학이 바로 이런 거고, 이러한 양자역학적인 현상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기술들이 있는데, 그 양자 얽힘은 뭐냐면은 양자 얽힘은 양자가 그러니까 어떤 쌍을 이루는데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하고 B하고 있어요. 근데 A하고 B하고 서로 쌍을 이루면서 얽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A라는 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B라는 공은 저기 먼 안드로메다 은하계로 날려버렸어요. 네. 자, A라는 공이 있는데, 잠깐만. A라는 공은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B라는 공은 파란색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안대를 끼고 던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공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린 공이 파란색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안대를 딱 풀고 내 손에 쥐어진 공을 봤더니 내 손에 있는 공이 빨간색인 거예요. 그러면은 안드로메다에 버린 공은 무슨 색깔일까요? 당연히 파란색이겠죠.
내가 빨간색만 갖고 있다는 걸 알면은 B라는 공은 확인하지 않아도 파란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하고의 거리는 엄청 멀어요. 빛의 속도 광속으로 달려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청강년 이상은 걸려요. 수만 광년, 수십만 광년 이상도 걸릴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거리는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최소 1000광년 이상은 걸리거든요.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1000년이 그러니까 이 광년이란 얘기는 빛의 속도로 달렸을 때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드로메다에서 만약에 어떤 그 안드로메다에 내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가 공을 받아서 나 여기 파란색 공이야 하고 그 정보를 우리 은하에다가 전해주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로 그 정보가 날라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빛보다 빠른 것은 없어요. 우리가 정보를 전달받는 이 전자기파 어떤 무선 신호 있죠. 이 전자기파가 바로 빛의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안드로메다에 있는 정보를 우리 은하에 받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먼 시간을 달리고 달려와서 파란색 공이라는 거를 우리 은하에서 받아야 돼요. 근데 양자 얽힘은 두 개가 쌍으로 얽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공이 빨간색이라는 것만 알면은 안드로메다의 정보를 받지 않아도 즉각 파란색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자 얽힘은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자 얽힘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뭐 안드로메다가 아니라 우주 끝에 있는 진짜 한 138억 광년 너머의 그 K사 공간에다가 던져도 똑같아요. 그냥 순식간에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얽혀있는 양자 얽힘 기술을 응용해서 그러니까 양자 얽힘을 응용해서 만든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양자 암호 통신이라는 얘기죠. 네. 이 양자 암호 통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암호라는 게 붙었잖아요. 이 암호를 왜 쓰냐면은 정보 보안을 위해서 쓰는 거죠. 네. 우리가 일반적인 암호 통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암호 통신의 경우에는 해킹 당할 소지가 있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해킹이 가능한데 양자 암호 통신은 그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한 쌍이에요. 이게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으면은 이 A, B가 아까 얘기한 이 양자 얽힘에서 요렇게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네, 이게 한 쌍이에요. 그래서 A가 B한테 어떤 정보를 보내는데 얽혀있는 양자 얽힘 상태로 정보를 보내면은 C가 해커거든요. 이 C는 여기 이 정보를 중간에 가로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C가 이 얽혀있는 이 정보에 접근하는 순간 이건 깨져버려요. 정보가 파괴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킹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려요. 우리가 어떤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에 접근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해커가 뭐 서버에 접속을 해서 어떤 정보를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버 접속 자체를 못해요. 접속을 하는 순간에 그 서버는 터져버려요. 어떻게 해킹을 하겠어요? 뭐 더 쉽게 얘기하면은 도둑놈이 어떤 집에 도둑질을 하러 갔는데 도둑질을 하러 그 집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 집이 폭파돼 버려요. 그러면은 뭐 도둑이나 하겠어요? 뭐 집이 없어져 버리는데. 네, 바로 그래서 이 양자 얽힘을 응용해서 만든 기술이 바로 양자 암호 통신이란 얘기죠. 해킹 자체가 불가능해요. 기존의 암호 통신 같은 경우는 제3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죠. 해킹 실력이 좋다면은 이 정보에 접근을 해버려서. 네. 그래서 이제 양자 암호 통신은 양자 얽힘, 위에 얘기한 이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만든 기술이고, 또 이 양자 터널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양자 터널링은 양자 터널링 현상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어떤 그 장애물을 확률적으로 통과해 버리는 현상이에요. 이게 아주 신기한 현상이란 얘기죠. 이걸 조금 더 풀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또 포토샵을 하나 켜서 자,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박스. 예, 이게 박스인데, 아니 박스라고 하지 말고 강철 박스. 네, 아주 튼튼하고 아주 단단한 그런 강철로 된 박스예요. 이 강철로 된 박스 안에 이렇게 전자를 요렇게 하나 놨어요. 요게 전자거든요. 강철로 만든 강철 박스 안에 전자를 가둬놨어요. 그러면은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막 하겠죠.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막혀 있잖아요. 그럼 못 가고 튕겨 나와. 일로 가고 싶어도 막혔어, 튕겨 나와. 막혔어, 튕겨 나와. 막혔어, 튕겨 나와. 못 나가죠. 왜냐면은 강철 박스 안에 되게 단단하게 막혀 있으니까 못 나간다는 얘기죠. 가려고 그러면 막혀 있고. 근데 확률적으로 뚫어버려요. 벽을 뛰어넘어버려요. 그냥 통과해버려요. 이게 이제 양자 터널링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 전자가 이 벽을 통과할 확률을 따진다면은 대충
100억 년 이상이 걸려요. 이 100억 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우리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고 우리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인데 우리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면은 지구보다도 두 배를 더 살아야지 이 전자가 이걸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99.9999% 불가능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전자가 강철 박스를 통과할 확률은 불가능해요. 근데 100% 불가능은 아니란 얘기죠. 확률이란 얘기죠. 확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확률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 불가능이 없는 세계가 바로 양자세계란 얘기죠. 양자세계에는 불가능이 없다. 확률만 존재할 뿐이다. 양자세계에서는 절대 불가능이 없어요. 양자 터널리 형상이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확률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다만 이 전자 하나가 이 박스를 통과할 확률이 아주 극히 적을 뿐이지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자가 많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많은 전자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겠죠. 움직이다가 확률에 의해서 어떤 전자는 통과할 수도 있고 어떤 전자는 통과를 거의 대부분 못하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전자는 확률은 높아간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바로 양자 터널리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가 있으면 저항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콘덴서인가 트랜지스터 뭐 요런 걸로 이제 저항을 이제 만들면은 이 저항이 없으면은 전기 과부하가 일어나겠죠. 이제 저도 이쪽 전문은 아닌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저항이란 얘기는 이 전기의 이동을 막는 제어하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벽이란 얘기죠. 이 저항이. 근데 이거를 이 저항을 통과해 버려요. 전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전자제품에는 이런 전기와 저항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반도체나 그 설계되는 부품들이 그 반도체 안에들은. 네. 근데 아주 작은 반도체들 뭐 나노 영역에서 다루는 초미세 공정이 일어나는 그런 반도체들은 이 양자 터널리 형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그러니까 나노보다 훨씬 큰 뭐 마이크로라든지 또는 어떤 뭐 마이크로보다 더 큰 단위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률이 말도 안 되는 뭐 100억 년 막 이렇게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양자 터널리 현상들이 일어나는 관측 현상이 별로 없겠지만은 아주 작은 영역에서는 이 양자 터널리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핸드폰 같은 경우들이 이제 초미세 공정으로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핸드폰의 그 작은 핸드폰 안에 수많은 반도체, 아주 작은 반도체들을 다 막 집어넣어야 되니까 막 CPU부터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핸드폰에는 양자 역학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전자제품들에는 이미 양자 역학 기술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양자 터널링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어떤 그 확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정식이 이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 예, 이라고 이제 파동 방정식? 이게 무슨 확률 파동? 파동 확률? 확률 파동? 파동 방정식? 아무튼 이런 건데, 네, 이걸로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갑자기 이거 생각이 헷갈리지? 예. 아무튼 이 양자 터널링 현상이 이제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양자 도약은 아까 양자 도약 여기 다 얘기했죠? 양자 도약, 예, 아까 양자 도약 다 얘기했고, 이제 양자 컴퓨터는 뭐냐면은 이 중첩된 양자 역학적인 현상을 이용한 기술로 만든 컴퓨터. 네. 이제 양자 역학이 이제 중첩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 중첩. 이중성. 예. 이게 이제 양자 역학 현상인데, 이거를 이 중첩된 걸 이용한 게 양자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1과 0을 동시에 갖고 있다. 고전 컴퓨터는 1 아니면 0, 요렇게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로 컴퓨터가 돌아간다. 이게 이제 이진수가 기계어죠. 네.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보니까 속도가, 계산 능력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양자 컴퓨터는 나중에, 이거는 제가 양자 컴퓨터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루려고 하긴 하는데, 네, 지금 시간도 꽤 많이 설명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양자 컴퓨터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거는 제가 지금 양자 컴퓨터 책도 사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이거는 따로 컨텐츠를 제가 한번 다뤄볼게요. 지금 뭐 애매하게 설명을 할 수 있긴 한데, 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하는 게 낫겠죠. 더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이것까지 더 막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시간도 길어지고,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이거는 이제 저번에 이제 다뤘는데, 네, 이거는 이제 현재 만들어진 기술은 아니고 미래의 기술이죠. 예, 미래의 기술. 네, 일단은 양자 역학을 여기까지 한번 탐구를 해봤습니다. 네, 세상은 이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양자역학적인 현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뭐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가, 이 관측과 확률과 불확정성. 네.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떤 파동이나 이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의식에 있다. 무의식.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양자역학을 다뤄봤습니다.